자, 국검시 이제 6장 할 차례인데요. 6장 제목이 보니까 통화 선물하고 통화 옵션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뭐 했냐? 보니까 1장을 했고요. 1장은 국제 재무 관리의 기초였는데 뭐 세계화나 다국적 기업 이런 걸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외환시장의 5장이 외환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6장이 국제금융시장의 균형. 네. 그다음에 7장이 보니까 어, Futures and Options on Foreign Exchange 그랬으니까 외환에 관한 선물과 옵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할 차례이네요.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질문.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 막 네. 생각해가지고 답을 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냥 떠오른 것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게 없으면 그냥 패스 지금 이렇게 하라고 당장은 했죠. 그냥 떠오르지 패스 않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5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 한 장에 단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IRP가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것, 유일한 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6장이고 5장은 아, 외환시장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하냐 하면 내가 그 알아야 될그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딱 해가지고 하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수업을 들었으면 이 수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다라는 걸 내가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 15가지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중요한 거 15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15가지 사람들이 기억하냐면 기억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는 음미하는 단계는 뭐 어떤 단계냐 하면 어,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걸 머릿속에 딱 박아 넣어야 된다는 거지. 네. 오케이? 제 생각에는요, 일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뭐 어떤 거냐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국경이라는 게 뭔가 장벽인데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장벽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장벽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길어지는데. 네.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외국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 국경을 넘어서야 음, 된다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취업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한마디인 것 같아요. 어. 5장,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뭐냐면 뭔가 시장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균형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지. 다시 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집에 오렌지하고 뒷집에 오렌지하고 물건 가격이 달라질 수 없다는 그런 일물일가 법칙은 너무 쉽잖아. 근데 예. 그 말고 약간의 뭔가 바꾸더라도 바꾸면 같은 물건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수박 차이거리였다는 거지. 춘천 수박을 서울 수박으로 옮기는 순간 합성 서울 수박이 되고 그러면 합성 서울 수박과 서울 수박의 가격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 좀 넓은 범위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균형 조건이란 말이야.
싼 건 사고 비싼 건 팔면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 수박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했고, 차익 거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음, 그게 IRP에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국제금융시장의 균형 조건에도 성립됩니다. 그게 중요한 한 가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 우리한테 유용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별로 유용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유용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 CIA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CIA를 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있다 없다. 있긴 할 것 같은데, 개인이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누구나 그거는 명확한 법칙이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누군가 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차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사실 그 기회는 너무 짧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는 거지. 어.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균형으로 복원될지 안 될지도 거의 불확실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균형인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고. 뭐 예를 들자면 PPP, 그죠? International Fish Effect. 뭐 피쉬 이펙트 인터내셔널 뭐 그 저 FRUP 이런 것들이 였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균형을 복원하지 못하고 차익 끌어도 굉장히 힘들었잖아. 어쩌면 실패할 확률도 높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법칙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만약 이 거래를 무수히 반복한다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어쩌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저 6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였잖아. 마지막에 이제 환율 예측을 하는데, 그지? 네. 그 환율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본적 분석하고 길숙 분석이 있었다고. 그러면 왜 세상에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 거,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지. 왜 보이냐 하면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복원하는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 거지. 굉장히 그 불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도 돈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 방법으로 돈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차트를 분석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다음 뭐예요? 펀더멘탈을 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떨 때는 기본적 분석으로도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 분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강하게 믿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기본적 분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럼 그 판가름 언제 난다고? 균형으로 돌아온 이후에 판가름 날 것 아, 같아요. 근데 균형으로 네. 그 on average 돌아오지만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라고 했으니 누가 승리했는지는 언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음,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판가름이 날 거라는 거지.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수 분석을 하는 사람들 믿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어, 네. 저, 저, 그 뭡니까? 대형 서점에 가보면 대형 서점에 주식 쪽에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 중에 한 반 정도가 길수 분석에 관한 책이라고. 그리고 한 30% 정도가 뭐냐 하면 기본적 분석에 관한 책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네. 누가 지금 더 득세를 하고 있는 거야? 기술적 길수 분석이, 분석이 더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라는 거지. 네. 예. 그런데 기술 분석으로는 돈 벌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음, 사람들은 기술 분석이 돈을 벌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기본적 분석을 해야지 그게 옳은 길이다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왜 생기느냐 하면, 이게 지금 뭐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금이 훨씬 더 많고, 펀더멘탈이 주가를 결정하는 건 한 몇 프로 정도 되냐 하면 10%가 안 된다고,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95%는 자금이니까 음, 평균적으로는 그걸 무수히 많이 했으면,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잡음이 다 제거되니까, 그럼 펀더멘탈이 뭔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수십 년의 세월 중간중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고 네. 그게 좀 더 단기적으로 내한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 분석으로 돌기 때문에 서점에 저 책, 주식 투자 관련 책의 50%가 기술 분석 아니겠냐라는 거지. 근데 기술 분석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금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에 기술 분석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누구냐? 기본적 분석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 분석에서 최고 투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버모어라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죠? 한번 네. 찾아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파산해가지고 권총 자살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 대형 서점의 서가에 가보면 제시 일본모의 투자에 관한 책도 있다니까. 한 두세 권 정도 있다고. 음, 근데 그 사람은 파산해서 권총 자살한 사람이야. 기본적 분석해가 최고 잘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버핏. 워렌 버핏이지 않냐 이거지. 네. 어, 그 사람은 이제 요번에 은퇴한 거 아니야. 예. 90 몇 살이 돼가지고. 그러면 누구의 방법을 믿는 게 더 옳겠냐라고 지금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술 분석을 신봉하고 있단 말이야. 잘못된 길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 네. 한마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단 네. 한마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한번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음미해 보자라는 거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어, 7장이 뭐라고요? Futures and Options on Foreign Exchange. 그랬으니까 외환에 관한 선물과 옵션이에요. 외환에 관한 그러니까 외환에 관한은 모르겠고, 선물과 옵션은 배운 적이 있나요? 예,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챕터는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외환에 관해서 선물과 옵션은 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리뷰하는 거, 음. 또는 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뷰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선물과 옵션을 한번 이해해 보자. 라는 게 아마 이 챕터의 내용이 되겠네. 그죠? 네. 오케이. 먼저, 개요부터 이야기합시다. 파생상품. 알죠? 네. 디리버티브스. 파생상품은 무엇이에요? 배웠다며. 네. 기초자산, 어, 그러니까 어떤 것의 어, 정의를 이야기할 네. 때는 항상 거기 그 용어 있잖아요. 네. 용어를 보면서 그 정의가 이런 거다라는 걸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그 용어를 딱 정하잖아요. 용어를 정할 때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로 적었을 거라고. 네. 음. 그러면 영어로 보면 derivatives 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디리버티브즈라는 것의 단어의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를 이해하면 이 용어의 정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또는 한국말로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가 가장 잘 드러나도록 지금 용어를 누군가 만들었을 거라고. 어, 파생 상품이니까 그러면 파생 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는 거야? 파생된다. 파생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영어로도 지금 네, derivatives라고 적혀 있는데 derivatives가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derive잖아. 네, 이 derive 하는 게 우리 유도하다 이런 뜻이잖아. 네. 원래 뭔가가 있었고 뭔가로부터 유도되었다라는 게 derivatives인 거지. 그게 이 파생 상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어디서 파생됐단 말이냐? 어디서 유도됐단 말이냐? 하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겠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퓨처스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거래일과 결제일이 미래의 결제가 일어나는 상품을 선물이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영어에서는 futures라고 이야기했으니까 future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future가 그 단어 뜻이 뭔데? 여기서 이제 미래라고 뭐 하는지는 잘, 아니, 그러니까 future가 미래라는 뜻이잖아. 우리 원래 갖고 있는 네, 그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무엇을 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미래에 물건을 준다, 인도한다, 결제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futures라고 이름을 명명했겠지. 이 사람들이. 그죠? 네, 한국말로는 futures가 뭐라고?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선물. 선이 한자로 뜻이 뭐예요? 먼저선, 먼저 선이고, 물이 뭐예요? 물, 물건 물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먼저 주는 거지. 거래한, 네, 어. 거래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거래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먼저 준다가 선물이잖아. 물건을 먼저 이런 뜻이니까 물건을 먼저 네, 준다가 선물의 사전적인 의미잖아. 그러니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음, 이야기하지 말고 후물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되겠지. 후하는 게 나중 후잖아. 네, 나중 후니까 나중에 물건을 인도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 지금 퓨처스의 뜻이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번역이냐면 우리보다 퓨처스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어디라고? 일본이라고. 근데 일본이 퓨처스를 뭐로 번역했다고? 선물로 번역했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거네.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일본에서는 선자라는 뜻이 future 또는 forward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음,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이런 말이 전방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가보니까 호텔에 갔는데 호텔 주차장을 뭐라고 적었냐 하면 선 어쩌고저쩌고 50m 선 어쩌고저쩌고 하면 주차장이 있습니다라고 팻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저 뒤에 지금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요 호텔 길에 이 앞쪽에 주차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네, 더 나아가면 그러면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나라는 동일한 한자를 가지고 미래의 뜻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의 뜻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본은 그런데 한국은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다. 한국은 앞에의 뜻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물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일본에서
퓨처스를 선물이라고 번역하니 그냥 그걸 갖고 그대로 뺏긴 거야. 일본에서는 선이 뒤라는 뜻이 있으니까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뒤라는 뜻이 없거든. 어. 중국에도 뒤라는 뜻이 없어요. 한국에도 뒤라는 뜻은 없다고 선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야 되냐면 후물이라고 번역했어야지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주장은. 오케이? 그 가운데 있는 게 기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이게 잘 번역한 음, 거지. 기가 뭐겠어요? 만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화가 뭐예요? 재물이잖아. 재물에 만기가 있으니까 미래에 그 재물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퓨처스를 기화로 번역한 건 맞지만 그리고 퓨처스를 일본 사람들이 선물로 번역하는 건 맞지만 퓨처스를 한국 사람이 선물로 번역하면 잘못된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챕터에서 내가 얼핏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건데. 오케이? 네. 어. 퓨처스하고 대응되는 개념으로 forward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선도라고 번역했어. 도가 한자로 뜻이 뭔데? 우리 물건 음, 인도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네. 주는 거를 도라 그래. 근데 그러면 먼저 물건 주는 거이면 물건을 먼저 주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주는 거야? 번역상으로 먼저 준다고. 먼저 주니까 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지. 근데 네. 일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일본은 나중에도 선이라는 뜻을 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해갔죠?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기라고 번역했다고. 원이 뭐예요? 뭘 원이야, 뭘 원. 그다음 기가 뭐예요? 아까 만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뭐예요? 먼 뒤에 있는 만기의 상품이라는 의미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제대로 된 번역이지. 맞죠? 그러니까 한국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중국 번역이 오히려 더 옳은 번역인 것 같다는 거지. 그죠? 예. 오케이. 네. Futures of Forward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장래와 장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장래 상품이다, 장외 상품이다. 포워드가 장외고 그다음에 퓨처스는 장래이다. 네. 아주 잘 배운 거지. 퓨처스하고 포워드에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이 있는데 그 다른 속성들은 어디서 기원한 거냐면 퓨처스는 장래이고 포워드는 장외이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겁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하겠지. 그죠? 예. 네. 옵션즈는 뭐라 번역하냐고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못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발음되는 대로 그냥 표기한 거지. 옵션이라고. 그지?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 기권이라고 번역했다고. 기가 아까 음, 만기라고 그랬고, 권이 권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만기를 가진 권리.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지. 그냥, 그, 외국어를 그냥 이 번역 못한다고 포기해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포기한 거지. 아마 일본에서는 옵션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옵션이 오프션인가 이렇게 되죠. 일본 사람들은 그 받침 발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오프션 뭐 이래 돼 있을 거야. 오프션. 오케이. 어, 이제 이게 이제 그 기본 개념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통화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currency futures 또는 futures exchange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지. currency futures 하면 뭐라 번역하면 되겠어요? 통화 선물. 통화, 어. 네. 근데 futures exchange 하면 사실 futures foreign exchange니까 외환 선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통화 선물을 이야기해도 되고 외환 선물을 이야기해도 되고 미국에서도 뭐야? currency future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야? futures exchang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네, 네. 오케이. forward exchange를 뭐로 번역했다고? 선물 환, 선물 환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죠. 아니 왜냐하면 음, forward exchange는 장외인 같아요. 장내인 같아요.
외입니다. 장외이잖아요. 장외면 아까 forward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선도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러면 선도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예. 선물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번역이 비일관성이 생긴 거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국에는 forward가 먼저 한국에 도입된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에 어떤 상품 있잖아요. 뭐 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forward가 먼저 한국에 도입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먼저 도입됐다고? 외환에 대한 forward가 먼저 도입이 됐어. 음, 도입이 됐는데 처음 이거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선물환이라고 번역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forward exchange 하면 선물환으로 이미 입이 다 굳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뭐 상품 선물도 들어오고 뭐 주식 선물도 들어오고 들어왔잖아. 그지? 네. 그러면서 그 장에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뭐라고 불러야겠어? 원래 선도라고 불렀으니까 선도라고 불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만약 주식에 대한 포워드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는 주식 선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비리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용어가 다 개파이다. 이런 거죠. 커런시 옵션스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통화 옵션 옵션.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네. 그죠? 근데 그 밑에도 커런시 퓨처스 옵션스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통화 선물 옵션인데 오케이. 그러면 커런시 옵션스하고 커런시 퓨처스 옵션스의 차이는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는 글자 그대로 놔둬놓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 네. 이야기지 지금. 처음 들어볼 거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런데 네. 그렇지만 커런시 옵션스가 있고 커런시 퓨처스 옵션스가 있어. 그러면 두 개 차이는 뭘까? 한번 상상해 보자 이거지. 음, 기초자산이 선물,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이 밑에 거가 밑에 거는 기초자산이 기초자산이 선물, 커런시 퓨처스 같고 그 다음에 네. 앞에 거는 위에 거는 뭐냐 하면 기초자산이 커런시 그 자체일 것 같다 이런 거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뭐 어떤 건데? 내가 커런시 옵션스에 대한 콜 옵션을 가지고 있고 커런시 퓨처스에 대한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콜 옵션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콜 옵션을 내가 행사했어. 그럼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 커런시 옵션스 같은 경우는 콜 옵션을 행사했으면 내한테 뭐가 생길까? 행사를 했으면. 콜 옵션 하는 게 네, 살 수 있는 샀다는 건, 권리니까 내가 살 네.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으니 그러면 내가 사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됐을까? 선물이 내가 뭐죠? 뭘 갖게 될까? 롱 포지션. 롱 포지션 뭐? 선물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커런시 네. 퓨처스 옵션을 만약 내가 콜 옵션을 행사했으면 콜했으면 그러면 나의 포지션은 뭘까? 롱입니다. 롱 롱. 뭐?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냐? 커런시 옵션선에 콜을 행사했을 때하고 커런시 퓨처스 옵션을 행사했을 때 두 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선물, 선물? 그러니까 커런시 퓨처스 옵션스를 행사하면 콜 옵션을 많이 네. 행사했다면 내가 커런시 퓨처스 포지션이 생기지 않겠어? 그리고 커런시 옵션스를 많이 행사했으면 내가 네. 내 커런시 포지션이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인도받는 게 뭐냐 하면 위에 네. 거는 외화를 내가 하나 가지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뭐예요? 통화 통화 선물, 선물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통화 선물은 지금 내 네. 통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언제 생겨? 미래에 생겨. 네. 미래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커런시가 없는 거죠. 커런시 퓨처스 옵션스. 뭐 그래서 아마 두 개 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 제목 보고 생각하건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지? 아마 그게 네. 뒤에 있는 내용일 거라고. 음. 어, 만기일의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그 이전에 배웠던 선물 옵션 할 때 이야기 그 기억이 좀 나나요? 음, 뭐 안 나면 요번에 다시 또 네, 보면 되고. 그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미국식 옵션하고 유럽식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 이걸 배운 것 같긴 한데, 그지? 네. 차이가 뭐였지? 그 만기일까지 행사를, 행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예,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음, 만기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건 무슨 옵션? 그게 미국식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자유로워요? 유럽이 자유로워요? 어디가 좀 미국이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어디가 좀 더 보수인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더 많은 게 유럽식 옵션일까요? 미국식 옵션일까요? 미국식 옵션이 더 많을 오케이. 것 그러면 같습니다. 만기 1회만 행사 가능한 거는 어느 옵션일 것 같아? 유럽식인 것 같습니다. 이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만기 일을 포함해서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거는 뭔 옵션이라고? 미국식인 미국식 것 옵션이다. 뭐 같습니다. 이런 거에 아예 다 배웠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걸 거야. 오케이. 네, 좋아요. 그다음 이제 옵션 가격 결정 모형도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라면 잘 못하겠어. 맞나요? 네, 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략 뭐 문제도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어. 그걸 다시 복습하겠다 이겁니다. 네, 단지 뭐냐면 이게 지금 통화에 대한 옵션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아마 그 이양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예로 뭘 들었냐 하면 아마 주식을 들었을 건데 그거는 기초자산이 주식인 이양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통화에 대한 이양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배울 것이다. 뭐 이런 거겠지. 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브렉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도 있다 이거지. 그것도 뭐 들어본 적이 있고 뭐 수식도 아주 복잡하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숫자 집어넣어서 그 옵션 프리미엄 구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 싶은데 네, 자세하게 한 이야기 해박 하면 뭐 기억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지? 네,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거를 중국어로, 음으로 차용한 거지, 그지? 그래서, 한자 발음식으로 하면 보래극 사과이사 하고, 보래극이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이사가 숄즈래요. 근데 실제 중국 발음은 음, 뭐냐면 이렇답니다. 브라이케, 시켈시. 그러니까 SCH가 뭐 슈크림 할 때 슈처럼 이거잖아. 근데 네, 이거를 이 사람들은 여기 CH가 K가 발음된다고 해서 스케일스 뭐 이렇게 지금 저 중국어로 표기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어로 번역한 거 표기한 것보다 우리가 더 낫네. 우리는 블랙 숄스 그러니까 좀 더 근처에 있잖아. 그치?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아이씨. 벌써 32분이 지났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수합시다. 선물. 음. 자, 선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선도하고 비교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하면 선물은 선도와 비슷하다.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선물은 선도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고 다른 점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선물과 선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음. 포워드가 선도라고 번역되고, 그 다음에 포워드 익스체인지가 선물환이라고 번역되는 건 이미 우리 이야기했고, 자, 선도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은 선도환이 아니고 선물환이니까. 선물이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이게 퓨처스는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선물하고 선도는 비슷하다. 왜 비슷하냐 하면 적어도 결제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거래하는 시점은 동일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거래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인도와 결제가 일어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선물 또는 선도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선물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죠? 미래에 인도와 결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선물과 선도는 다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예. 선물은 아까 잘 답변했듯이 뭐예요? 장내라는 거,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도는 뭐예요? 장외,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된다. 그래서 장외 시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오브 더 카운트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OTC 마켓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 이게 맨 처음에 나와야 되냐 하면 바로 요 차이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물과 선도의 모든 차이점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네. 우리가 선물하고 선도의 가장 또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은 표준화돼 있고, 선도는 이렇게, 협상 가능하다. 그래서 맞춤식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예. 뭐, 영어로 표현할 때 테일러 메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테일러 하는 게 양복점이잖아. 그러니까 양복점에서 우리 기승복 있잖아. 근데 기승복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기승복 표준화돼 있고, 그 다음에 양복점에서 우리가 양복을 맞추면 그건 뭐예요? 내 몸에 딱 맞게 딱 맞춤으로 만들잖아. 네. 그래서 선도는 테일러 메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선물은 거래소 거래이고, 그 다음에 선도 거래는 장외시장 거래라는 그 속성부터 나오는 거죠. 자, 거래소 거래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그냥 불특정 다수가 매수 주문도 내고 매도 주문 내가지고 서로 합치되는 게 있으면 체결되는데 누구의 거래가 체결됐는지는 누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여하튼 뭐냐면 내가 매수했으면 내한테 물건이 생겼고 내가 매도했으면 내 물건이 나가고 돈이 내한테 들어왔다. 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상대방은 몰라요. 그죠? 근데 네. 장외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장외 거래는 뭐냐면 두 사람이 면을 맞추고 뭔가 거래를 했다는 걸 이야기하니 그러니 거래 조건도 서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외 시장이라는 속성 때문에 선도 거래는 테일리메이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소 거래는 레디메이드가 되는 거지. 기승복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아니,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나누는데 각자 내고 있는 계약 조건들이 다 다른, 거래 조건들이 다 다른 거야. 그럼 다 다른 것을 서로 이렇게 매치시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라는 거지. 그러니 뭔가 그 매치되기 쉬운 정도로 뭔가 표준화를 시켜야지만 서로 매치가 되겠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조건 때문에 표준화라는 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어, 다시 거래소 거래라는 건 뭐야? 내가 거래 상대방 알아 몰라? 몰라. 그지? 그러니까 이놈이 부도를 낼지, 그러니까 이 결제 불이행을 할지 안 할지, 인도 불이행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선물 거래나 선도 거래는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네. 둘이서 약속만 했잖아. 가격하고 수량만 약속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의무는 언제 그 이 의무를 충족하는데 미래 만기일이 돼 가지고 돈 주고 물건 받는 건데 그러면 물건 주는 사람도 물건 안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다음에 돈 주는 사람도 돈 안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게 선물 거래예요. 선도 거래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거래소에서는 뭔가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믿게 만드는 뭔가 어떤 기제를 만들지 않으면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안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래 상대방이 돼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자의 거래 상대방이 매도자가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법적으로는 누구라는 거야? 거래소라는 거야. 거래소. 네. 그 다음에 매도자에서도 거래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거래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니 내가 상대방은 못 믿겠지만 그렇지만 내 거래소는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게 뭐냐면 네. 선물이 그 결제 상대방을 법적인 결제 상대방을 누구로 둔 거예요? 거래소로 둔 거예요. 거래소. 보통은 거래소의 자회사나 아니면 부서로 청산소라는 걸 둔다라는 거지. 그 청산소가 거래 상대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청산소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선도 거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외시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만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딱 보고 행색을 보니 얘는 이 저 뻥사고를 안 낼 것 같아. 하면 걔하고만 거래하면 되는 거지. 네. 어. 그러니까 그 선도에서는 사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이행은 내가 상대방 보고 판단해서 얘하고는 거래한다, 얘하고는 거래 안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야 되겠지. 그죠? 어, 그래서 이 이게 사실은 그 금융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거래는 누구하고만 거래하겠어요? 누구하고만 거래하냐면 단골들하고만 거래해요. 내가 이제까지 음, 수십 년 동안 얘하고 거래 관계를 통해서 너가 상당히 믿을 만한 놈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면 얘하고 미래에 물건 주고 돈 받는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떠내기가 와가지고 내하고 선도 거래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오케이? 예. 네. 그런 거고요. 선물 거래는 그게 아니고 떠내기든 떠내기든 상관없잖아. 왜냐면 그래도 거래소는 믿을만 하지 않니? 오케이? 네. 예, 예.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이, 거래소도 나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느 계약을 했어. 선물 계약을 막 많이 했어. 그러니까 거래소가 전부 다 거래 상대방이 된 거야. 매수자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됐고, 매수자에서는 매수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됐잖아. 네. 근데 뻥사고를 내는 거는 항상 어떻게 내냐면 한쪽이 몰아서 내게 돼 있다고. 자, 봐봐요. 선물 가격이 올라갔어. 네. 그러니까 그 현물 가격이 올라갔어. 내가 지금 이미 가격을 픽스 시켰는데 지금 오늘 픽스 시킨 거잖아. 근데 네. 인도 일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누가 뻥사고를 내겠어? 매도자가 그렇겠죠. 원석을. 매도자가 지금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지금 했는 싼 가격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뻥사고를 내고 바깥에 나가서 이 물건을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한쪽이 다 뻥사고를 내는 거야.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자가 뻥사고를 내겠죠. 그죠? 반대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래소가 굉장히 큰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모든 뻥사고를 막아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든 거예요? 증거금이라는 제도를 네. 만든 거죠. 네가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을 박아 넣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뭐 이를테면 그 우리 계약 가치에 한 10% 정도를 박아 넣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10%를 박아 넣어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지. 만약 가격이 올라간 게 1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뻥사고를 내면 박아놓은 10%는 이제 거래소로 들어갈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내가 지금 이익이 있잖아 매도자가. 그러니까 네. 뻥사고를 내겠죠.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매일매일 이 사람의 손익을 계산해 가지고 이 전거금으로 충분히 커버 못할 것 같으면 전거금을 더 박아 넣으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지. 예. 그지? 그게 뭐냐면 일일정산이라는 제도라는 거죠. 일정산. 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 전거금?
그다음에 클리링 하우스, 그다음에 일일 정산 이런 제도가 왜 나왔어요? 신용이용 관리 때문에. 네. 그 이 신용이용 관리를 통해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예전에는 선도거래라면 신용 위험이 높아가지고 선도거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선물거래는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금융 혁신인 거지, 그 자체가. 어, 선도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 단골들끼리만 서로 선도 계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단골이라 하더라도 어, 너무 이 손실이 커지면 뻥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 이제까지는 우리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약을 이행했지만 그렇지만 요번에 이 사람이 얻는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 사람 얼굴 안 보겠다고 생각하고 뻥상을 낼 수도 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 거래에도 뭔가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어떤 기제가 있는데 그 기제가 뭐냐면 신용 한도하는 거예요. 크레딧 라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억 원밖에 없는데 내가 2천억 원어치 선물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선도 계약을. 100억 원이 있으면 그러면 네가 한 50억 원까지는 계약해도 뻥싸으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크레딧 라인은 50억 원 이렇게 두는 거죠. 실제로는 50억 원보다 더 낮게 크레딧 라인 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선도 계약을 내하고만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다 합쳐가지고 여하튼 만약 뻥사고를 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레딧 라인이 굉장히 적게 낮게 이렇게 설정해 놨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얘 손실이 심각해지는 것 같으면 아마 선도거래에서도 증거금을 박아넣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별로 신용도가 없으니까 너는 거래소 선물처럼 내한테 증거금 박아놓고 그다음 내하고 선도거래 하자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물하고 그다음에 그 저 선도의 차이를 이렇게 적어 놓은 표네요. 그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죠? 이 거래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선물은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도는 장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물은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선도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죠? 그 다음번에 차이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거래하는 방법은 뭐라고? 공개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요새는 주로 그 전산으로 거래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를테면 오래된 선물 거래소 같으면, 그러니까 한국 KRX는 지금 전산으로 전부 다 거래를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지만, 오래된 거래소, 뭐 시카고 멀컨트리 익스체인지 또는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같은 오래된 거래소는 오픈 아웃크라이도 하고 있어요. 오픈 아웃크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픈 뭐예요? 뜻이 오픈 공개되어 있다는 거잖아. 네. 개방되어 있다는 소리잖아. 아웃크라이 하는 게 뭐냐면 크게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적 중매인하고 매도적 중매인이 전부 다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수신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KRX 가봐야 별 재미가 없는 거지. 뭐 거래하는 모습이 뭐 생생하게 있는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CBOT나 아니면 CME 가보면 견학 가보면 그러면 트레이딩 플로어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커나 딜러들이 있어가지고 막 딜러들이 막 수신호하면서 막 큰 소리 떠들면서 막 하고 있거든. 마찬가지로 음, NYSE도 오픈 아웃크라이이거든. NYSE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플로우라는 게 있고 플로우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구경할 만한 음, 거리가 있고 가령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는 나스닥 가보면 나스닥은 들어가게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방문객이 방문도 못하게 딱 막아놨다고. 왜냐면 그냥 이 저 컴퓨터밖에 없거든. 음. 어, 그 포워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워드는 직접 매매를 하겠죠. 네. 직접 매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직접 내가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사람 얼굴 보면서 매매는 안 하고 그럼 귀찮잖아. 그냥 뭐로 하겠어요?
옛날에는 전화로 했겠지. 그죠? 근데 전화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어떤 이 플랫폼 같은 게 있는 거지. 이것도. 머신이 있는 거지. 그, 저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 화면에 있고, 그 상대방 있고, 그래서 그거 딱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퓨처스하고 포워드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지. 어차피 음, 거래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고,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호가창 떠 있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둘 다다. 호가창 떠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장 떠 있고 그다음에 뭐 거래를 하니까 사실은 두 개의 네. 거래 방법의 차이가 음, 별로 없는 식으로 지금 바뀐 거죠. 현재는. 그죠? 예. 신용 관리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청산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근데 청산서가 불충분하니까 뭐가 있다고?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증거금 계좌를 매일매일 정산하는 일일 정산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네. 음. 포워드는 뭐냐? 그냥 상대방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신용 위험이 없는 고신용 기업들만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혁신이라는 거지. 이거는 특정 소수만의 시장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니까. 이를테면 여기는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퓨처스가 훨씬 더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외환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외환 그 외환 포워드가 훨씬 더 그 거래량이 많으냐, 아니면 외환 선물이 더 거래량이 많냐 하면 외환 포워드가 더 거래량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 외환 포워드는 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돼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품 쪽에서 선물이라는 게 생겼거든. 아까 CBOT, CME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근데 거기는 원래는 뭐 했던 되냐면 곡물 같은 거 거래하던 선물 거래소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금융 상품에도 선물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외환 선물 같은 것도 생긴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 원래 대부분의 시장은 퓨처스 마켓의 거래 대금이 포워드 마켓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커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 외환을 놔둬놓고 이야기한다면 외환 포워드가 외환 선물보다 훨씬 거래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부터 외환 선물 선물환이라는 게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어 시장 시장 참가자들은 모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죠. 돈만 전거금만 박아 놓을 수 있으면 개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반면에 이 커런시 포워드 마켓으로 가면 그 거래 상대방들은 뭐냐면 크레딧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들만 가능하다 이거지. 그죠? 어, 또 다른 차이는 뭐냐 하면 결제야, 결제. 이 세틀먼트를 결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부분의 포지션은 뭐예요? 만기 이전에 offsetting 트레이드 하는데 이게 반대 매매를 통해서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forward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부분의 컨트랙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기에 실제 인도가 이루어져서 청산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커런시 포워드는 만기일 날 내가 만약 그 달러 포워드를 샀다라고 하면 내한테 달러 포지션이 생기고 대신에 내가 원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지? 근데 반면에 이 만약 내가 달러 선물을 샀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만기일 이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 포지션을 그냥 그 스퀘어 시키고 끝내버린다고. 음, 자, 봐봐요. 포워드에서도 만기일 이전에 내가 반대 매매를 해서 포지션을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네.
있죠. 뭐냐면 내가 최현준 씨하고 내가 지금 달러 바이 했고 최현준 씨가 달러 셀 한 거야. 그 내가 최현 씨한테 만기 이전에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제 포지션 끊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 달러 바이 해주고 내가 달러 셀 해가지고 포지션 끊어서 이제 옵셋 하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네, 나는 옵셋 하기를 원하는데 최현준 씨는 옵셋 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니즈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만 반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에 반대 매매는 보통 안 일어나요. 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현준 씨하고 반대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전화를 거니까 최현준 씨가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동일한 만기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내가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옵셋된 거, 스퀘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두 계약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언제 그 계약이 없어지는 거야. 만기일 날 양쪽 계약이 없어지면서 스퀘어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 하면 그냥 뭔가 그 최현준 씨가 아니고 또 실제 내가 그런 상대방은 최현준 씨였지만 또 상대방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는 최현준 씨 말고 어느 누군가는 내하고 내가 반대 매매하는 거에 거래 상대방이 기꺼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 거래 상대방은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소라 거래소, 그랬으니까 네, 결국에는 뭐예요? 동일한 사람하고 샀다가 동일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포지션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죠? 이게 또 하나의 이노베이션인 거죠. 반대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상대방도 동일한 반대방의 니즈가 있어야지만 옵셋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나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소이니까, 네, 원래 처음에 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기만 하면 나는 포지션을 스퀘어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포지션이 누가 넘어갔냐 하면 그 내 옵셋 트레이드 하는 그 거래 상대방한테 포지션 넘어간 거죠. 그죠? 예. 뭐, 또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포워드에 비해서 퓨처스가 훨씬 더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동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유가 뭐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조건의 거래 조건에 거래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그냥 딱 모아놨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니즈에 가장 근처에 있는 어느 계약으로 다 모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유동성이 높아지겠죠라는 거죠. 나의 스페시픽한 그 니즈를 정확하게 반대 방향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대략 내하고 비슷한 놈들을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을 거 아니야라는 거지. 유동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뭐 그래서 컨트랙 사이즈도 아직 정해져 있고요. 한 계약은 100만 불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도월도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3, 6, 9, 12월을 만기월로 할 수 있고 그것도 뭐예요? 두 번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에만 만기일인 그런 계약만 있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지금 몇 월이지? 11월입니다. 11월인데 나는 12월 1일 날 지금 이 세트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나는 뭐예요? 12월 25일 날 세트를 해야 될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 네, 두 사람은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어타지. 근데 네, 아니지. 왜냐하면 어차피 12월 둘째 목요일, 둘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컨트랙트밖에 없으니 그러면 12월 30일인 사람도 울며 겨자 먹기로 12월 둘째 목요일을 만기로 하는 그 계약에 와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나도 뭐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 하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유동성은 높아지겠죠. 예. 일정산 이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거금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전거금에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네, 뭐냐면, 개시 전거금 또는 시초 전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니셜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영어로 이니셜 마진을 시초 전거금 또는 개시 전거금으로 번역한다. 이 소리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카고 머크스 CME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가치 한 44%,
음. 0.04니까 1 나누기 0.04 하면 2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음, 내가 가져야 될 대학 가치의 한 4%만 가지고 그 계약 가치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몇 배냐면 25배예요. 음.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가치의 한 10배 정도를 개시점검으로 내도록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코스피 200 음, 선물을 우리가 샀다 팔았다라는 건 뭐냐면 10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배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1% 이익을 봤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 선물에서는 몇 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1%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나는 몇 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 이익 볼수 있 10% 이익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작은 금액 가지고 금액은 작게 투자했지만 실제 네. 효과는 뭐냐면 그냥 이 전체 코스 200 선물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의 효과를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근데 그 반대는 무슨 이야기예요? 10배 레버리지니까. 손실도 10배로 코스피 200 선물이 10% 빠지면 그러면 제 상당히, 계좌는 깡통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는 거지. 네. 선물이라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방향만 잘 맞춰서 하면 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 수 있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는 어디가 더 크다고? 시카고 몰커스 CME가 더 크니까 CM에서 하면 25배 레버리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양날의 칼이라고. 만약 내 예측이 틀렸으면 아주 조그만 손실로도 뭐예요? 나는 깡통을 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선물만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10%만 코스피 200이 내가 매수 포지션 취했는데, 롱 포지션 취했는데 코스피 200이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10% 떨어지면 그냥 영원이라고. 어, 어. 나는 깡통이 돼버린다고.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CME는 훨씬 더 위험한 상품이고, KRX도 위험한 상품이고. 그죠? 예. 증거금은 현금으로 박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트레저리 빌, 미국 재무성 단기 채권으로도 박아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레저리 빌 같은 게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자는 내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 박아넣기보다는 트레저리 빌로 박아넣기를 더 선호하겠죠. 그죠? 예. 일일 정산을 하다가 저 정거금 계좌의 잔고가 떨어져 가지고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너 조금 마진콜, 있으면 뻥 사고 낼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개시 전금 수준으로 돈을 더 박아 넣으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지. 그게 뭐라고? 마진콜, 마진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어. 마진콜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박아놔야 된다고? 어디까지 박아놔야 되냐면 개시 개시정금 전거금 수준까지 수준까지.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전거금은 개시 전거금보다 퍼센티지가 더 낮겠죠, 그죠?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내 어카운트 밸런스가 마진 어카운트 밸런스가 쭉 떨어지다가 유전금 밑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마진 콜이 나고요. 마진 콜이 나면 돈을 박아내야 되고, 만약 돈을 안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반드림이. 강제 청산을 시킨다.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그 컨트랙 스펙을 아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이게 뭘까? 어, 지금 언더라인 에셋이 뭐예요? US 달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랙 사이즈는 US 달러 만 불이고, 그죠? 프라이스 코테이션은 KRW per US 원 달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원달러에서 KRW 적혀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KRX에 거래되는 무슨 선물? US 달러 선물의 컨트랙 스펙을 쫙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마진 리콰이먼트는 지금 뭐라 해서 컨트랙 밸류의 6%예요. 6%니까 저 25배 레버리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네, 적고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엑 선물은 이 10%라 그랬는데 지금 얘는 6%라 그랬으니까 10배보단 크고 10배에서 25배 사이에 지금 US 달러 선물에 레버리지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죠? 예.
어, 그다음 파이널 트레이딩 데이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컨트랙트 만스의 제3 월요일이라고 적혀 있네. 파이널 트레이딩 데이가, 레스 트레이딩 데이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최종 거래일이 3월 물이면 3월 물에 제3 월요일 날이고 그러면 그 딜리버리는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 3월 물에 딜리버리는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외환시장에서의 그 인도는 몇 영업일 후에 인도가 일어난다고? 유영업일,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전부 다 영업일이라 치면 언제 실제 딜리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일어나는. 근데 일어나. 세틀먼트 메스 보니까 피지컬 딜리버리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KRX의 달러 선물은 만기일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그 내가 반대 매매 같은 거 안 해서 청산 포지션 청산 안 했으면 그러면 만기일 날 내가 그 매수 포지션이었으면 내한테 달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가 원화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 피지컬 딜리버리가 보통 일어나요? 아니면 옵셋 트레이드 반대 매매에 의해 가지고 청산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통산이 청산이 더 많이 일어나. 일어난다고. 네. 왜냐하면 나는 정확하게 뭐죠? 내가 원하는 어느 계좌에 US 달러가 딱 들어오길 바라는데 그렇게 내가 받는 계좌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거래소가 지정해 놓은 어떤 은행에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거 맞춰서 내 계좌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귀찮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받은 거 체크하고 받은 거 체크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 이것도 표준화돼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딜리버리 일어나도록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옵셋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그 끝내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KRX에는 미국 달러 선물이 있고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일본 yen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죠? 중국 금융 기화 교역소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중국 금융 선물 거래소네요. 그죠? 그래서 China Financial Futures Exchange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 여기는 뭐라고 그랬노? 호심 300 고지 기화? 기화니까 아까 선물이었고, 그 다음에 고지라고 했으니까 주식 지수네. 300이고, 음, 호가 뭐지? 호가 돼지, 홍콩이지. 그 다음에 심이 심천이지. 그러니까 홍콩하고, 아니다. 호가 상하이네, 상하이. 상하이하고 심천의 300개의 주식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것의 선물이니까 이건 주가의 선물이네. 그죠? 요거는 중정 500 고지 기화 이래 적혀 있으니까 중국 증권 시장에 500개의 주식에 대한 게 되겠죠. 요거는 상해일 것 같고, 요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의 기권이니까 주가 지수 옵션이네. 주가 지수 옵션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2년기 국채 기화니까 2년 국채, 중국 국채의 선물이고, 요거는 뭐예요? 5년 기 국채 기화니까 요거는 5년 중국 국채의 선물이고 요거는 10년 기 국채 기화니까 미국 10년 국채 선물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통화 선물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어, 뭐 그렇고요. 조율 활동 보니까 뭐 그 진술이 On지 X인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조별 활동을 하면 되겠네요.
아, 그다음부터 데일리 마켓 투 마켓 그 일일 정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기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예, 여기까지 하고요.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시죠. 교수님 그 면담 있지 않습니까? 응, 응. 그거 그냥 저번 금융수학 때처럼 그냥 개인 메시지로 스케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응, 아, 그리고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응, 교수님 그 여행, 해외여행 가실 때 좀, 꼭 하시는 거나 좀 꼭 지키시는 뭐 원칙 같은 게 있는지. 뭐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해외 갔을 때 한국인 리뷰 많은 식당 안 가고, 좀 숙소도 외국인들이랑 같이 잘 수 있는 도미토리 위주로 좀 다니고 했었는데, 응, 응. 좀 이런 뭐 스스로 꼭 지키시는 원칙 같은 게 좀 있나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오케이. 왜 도미토리 가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냥 되게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응, 굳이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응, 한국인들이랑 응, 그러니까 한인 숙소 이런 데도 많은데 응,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비싼 응, 돈 주면서 응,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응, 그냥 나간 김에 이제 말도 많이 해보고 하려고 응.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는, 어, 거창하진 않은데 응, 우선 여행 가서 좀 머리도 식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크고, 응,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크고, 응, 뭐, 그냥 다른 문화도 좀 체험해보고 싶고, 응,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응. 어, 대개의 경우에 사람이 기쁨을 네, 느끼는 거는 그 나의 루틴에서 벗어나야지 그 기쁨을 느끼거든요. 아니면 네, 놀라움을 느끼거든요. 음. 네, 나의 일상적인 거를 하면 그러면 별로 이렇게 놀라울 게 없잖아. 맞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그런 거고, 어, 좀 약간 놀라움도 느끼고 좀 기쁨도 느끼고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휴식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 국내 여행 또는 나의 루틴에 있으면서 뭔가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해외여행이 훨씬,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죠? 예. 네, 어, 두 번째로 해외여행 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한국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네, 외국인들을 만나봐야지. 아, 다르다. 아까 우리 선물하고 그, 그, 퓨처스와 포워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 퓨처스의 특징은 이거고, 포워드의 특징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예,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사실은 그냥 늘상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네, 다른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내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다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도움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 애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 어, 한국, 한국 음식이 한국이 쌀까요? 아니면 외국이 쌀까요? 나라마다 다를 것 태국을 같긴 한데, 갔는데 한국 네, 음식이 쌀까요? 아니면 태국 음식이 쌀까요? 아, 태국 음식이 쌉니다. 아니, 왜냐면 그 사람들이 늘상 먹고 있는 거니까 뭔가 좀 싼 비용으로 그 재료를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고 손님들도 많으니까 훨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태국 음식이 더 쌀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 민박집이 비쌀 수밖에 네,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
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는 내 싫고, 그러니 오로지 내 한국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인 민박집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한인 민박집의 가격이 더 비쌀 거 아니야. 근데 한국 사람 접촉하는 게 그렇게 편안했으면, 그럼 뭐 때문에 외국을 나갔냐고. 그냥 한국 있지.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좀 더 외국인하고 접촉면을 늘리는 게 나는 더 훨씬 더 좋은 해외 영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훨씬 더 느끼는 것도 많고 경험하는 것도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음, 그 한국 음식점은 웬만하면 안 가요. 어, 음, 이거는 갖고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가냐 하면 그 조미료하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 가가지고 마늘 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케찹 같은 거 사고 현지에 가가지고. 근데 간혹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음식이 그 어, 삼끼를 다 외국 음식을 먹으면 한 일주일 먹고 나서 사람이 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이 익숙한 음식이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국 음식의 독특한 면은 뭐냐면 일단 마늘이 있고요. 네, 서양 음식의 독특한 면은 뭐냐면 이저 케찹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 가서 이제 케찹하고 마늘을 사죠. 마늘을 사가지고 마늘을 좀 집어넣으면 그래도 좀 더 견딜 수 있겠다. 더 오래 견딜 수 있겠다.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그 네,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리뷰를 많이 보느냐? 트립어드바이저는 그래도 꽤 리뷰가 진실스러운데, 네, 근데 한국의 리뷰는 좀 진실스럽지 않은 면이 있고, 근데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동양의 리뷰가 좀 더 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서양의 리뷰가 약간 더 진실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어. 그래서 사실 그 리뷰 보고 음식점을 고르거나 어느 장소를 고르기보다는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음식점의 주변을 쫙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현지인인가 아니면 외지인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어느 나라를 갔는데, 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갔는데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도 비싼데 걔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한식집 간 거와 똑같은 네, 짓을 한 거야 지금 걔들이. 네, 거기는 비싸요 항상. 음. 그러니까 음, 그거보다는 그냥 현지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다가 소스만 좀 내한테 좀 맞도록 해가지고 음식 먹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야지 좀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이제 해외여행 간다는 게 내가 일하기나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싫어서 해외여행 갔으니까 즐겨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만약 네, 논다면 뭐 그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여행 가서 노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국내 여행으로 노는 것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노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죠. 그게 좀 나를 리프레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더, 좀 낯선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니까, 그게 놀 거면 외국 나가서 놀아라. 그리고 제 주장은 뭐냐, 외국 나가서 놀아도 한국보다 더 싸게 놀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것 같다. 단지 한국보다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는 비행기 값인데, 그렇게 네, 이야기하자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보다 더 싼 외국 여행지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가까운데 그 외국 여행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일주일, 이주 놀다가 오는 게, 나는 제주도 가서, 그래서 최근 한 4, 5년간 지금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어서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고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가지 씌운다는 말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 한 4, 5년간 지금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맞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끝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